가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천천히 교재부터 보죠. 자, 교재 보시면 두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10주 동안 기본 강의 시간에는 앞에 있는 책 두꺼운 책 문법만 진행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책은 일단은 안 가져오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거는 10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출 문제랑 문제풀이 과정에서 같이 볼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일단은 10주 동안은 앞에 문법책만 가져오시면 되고, 그죠? 자,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자,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면, 노트가 하나 있으시면 편하실 거예요. 앞에서 문법을 필기로 쭉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과정들을 계속 쭉 이어갈 텐데, 노트를, 영어 노트만 하나 따로 준비하시면 영어 문법 정리해 놓고, 그거 다시 한번 계속 보는 방법으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하죠. 아직 처음이라 좀 더 어색해서. 자, 영어인데 지금 우리가 그냥 영어 공부하러 여기 온 거예요? 아니죠. 영어 공부하러 그냥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온 거예요? 시험 공부하러 온 거고. 그죠? 그것도 정확히는 그냥 시험도 아니고 공무원 영어 시험 준비하러 온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공무원 시험 영어에서 100점 맞으시려고 온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100점 맞으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한 문제라도 더 맞아서 합격 가능권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공무원 영어 시험이 어떻게 등장하고 문제 유형이 어떤지, 다시 말하면 문제 유형이랑 시험 범위를 좀 정해놓고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가면, 자, 영어가 아니라 공무원 영어 시험이고, 공무원 영어 시험이라고 했을 때는 크게 몇 가지 형태로 등장하냐면 세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얼마나 알고 있냐 물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어휘를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게 돼요. 자, 물어보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일단 동의어 찾기 방식이 있어요. 그럼 머릿속에 살짝 그려보면 문장 그냥 쭉 써 있고, 중간에 밑줄 쭉 써 있고, 한 단어나 혹은 수거에 밑줄이 쳐 있고,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가까운 의미를 고르세요라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가 유형, 두 번째 유형은 똑같은 어휘를 물어보긴 하는데 빈칸을 물어봐요. 빈칸 뚫어놓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어휘를 고르세요, 혹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수거를 고르세요라는 형태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의 어휘력을 판단하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많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 합쳐서 기본으로 한 몇 문제 정도가 등장하냐면 5문제 정도가 거의 항상 등장을 해요. 물론 시험에 따라서 4문제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6문제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은 내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어휘 시험이 동의어 찾기 유형이랑 빈칸 찾기 유형으로 한 몇 문제가 등장한다, 5문제가 등장한다는 건 항상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이거 하나. 자, 두 번째는 모두 물어보냐면 문법사항도 물어보게 됩니다. 문법을 물어보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얘도 빈칸이 있어요. 빈칸 뚫어놓고 문법적으로 올바른 걸 골라달라는 이야기야. 그럼 잠깐 차이점을 보면, 어휘는 말 그대로 의미가 어울리는 걸 골라야 되고, 그죠? 그러려면 얘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고, 자, 문법에서 빈칸은 빈칸에 들어가면 알맞은 것을 골라달라는 문제가 기본이고, 그러면 얘는 문법적인 구조들 혹은 문법적인 쓰임새들을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얘는 뭐도 있냐면 밑줄 쳐놓고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문법 문제 쭉 있는데 중간에 밑줄 쭉쭉쭉 쳐 있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고, 다음 중 문법적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라는 문제가 많긴 한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밑줄 친 부분 중에서 맞는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형 자체가 밑줄 쳐놓고 틀린 것 고르라는 문제가 등장하거나, 혹은 밑줄 쳐놓고 맞는 것 찾으라는 문제도 등장을 합니다 하는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고, 하나 더 가시면 빈칸이나 밑줄 없이 그냥 다음 중에서 맞는 문장 고르세요, 아니면 다음 중에서 틀린 문장 고르세요. 어떤 유형이냐면 그냥 다음 중에서 맞는 문장 고르세요 라고 써있고 1번에 한 문장, 2번에 한 문장, 3번에 한 문장, 4번에 한 문장 써놓고 다음 중에서 맞는 것 혹은 틀린 것을 골라달라는 문법 문제도 등장을 합니다. 여기 하나 더 가면 영작 문제도 여기에 들어가요. 영작 문제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영작이니까
한글 써 있고 나보고 직접 영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글 써 있고 밑에 영어 써 있는 다음에 위에 써 있는 한글의 의미를 제대로 옮긴 영어 문장을 고르세요. 혹은 틀리게 옮긴 영어 문장을 고르세요라는 문제인데 얘도 언뜻 형태가 영작이고 한글 써 있고 영어 써 있기 때문에 의미 문제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다 무슨 문제인 거야? 문법 문제인 겁니다. 됐죠? 그러면 합칠게요. 이 중에서 뭐가 많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시험에 따라서 빈칸 넣기 문법 문제가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시험에 따라서는 밑줄 쳐는 문법 문제가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유형으로 등장을 하는데 얘도 기본적으로 몇 문제? 5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는 항상 생길 수 있어요. 5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4문제가 등장할 때도 있고 혹은 더 많이 나올 때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은 5문제, 기억하기 좋게 5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기본 배분에 맞을 겁니다. 됐어요? 좀 더 가죠? 어휘 얼마나 알고 있니? 문법 얼마나 알고 있니? 물어봤으면 그 다음 뭐 물어볼까? 글 얼마나 잘 읽을 수 있니? 독해도 물어보겠죠. 그죠? 독해 물어보는데 자, 독해도 유형으로만 따지면 크게 3가지로만 간단하게 지금 요약을 할게요. 자, 뭐가 있냐면 글을 읽고 글의 전체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독해 등장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혹은 익숙하게 표현하면 다음 글의 주제를 고르세요. 혹은 다음 글의 제목을 고르세요. 혹은 작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등등으로 물어보는 유형인데 다음 글의 주제건 다음 글의 제목이건 글을 읽고 전체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유형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몇 문제 등장하냐면 기본 얘는 2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주제, 제목, 요지가 기본은 2문제. 그죠? 물론 3문제 등장한 적도 있었고 심지어는 4문제 등장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한 2문제 정도가 기본이다라고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전체 내용을 물어보는 독해가 있으면 뭐도 있을까? 세부 내용을 물어보는 독해도 있어요. 세부 내용 물어보는 독해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형은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혹은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으면 전체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구체적인 정보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냥 내용 일치 정도 유형이고 얘도 기본적으로 몇 문제? 2문제 정도 등장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죠? 좀만 더 가죠?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자, 일단 야이 이렇게 쓸게요. 독해 일관성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얘는 유형으로 좀 쓰셔야 돼요. 독해에서도 빈칸 넣기 있죠. 독해 빈칸 넣기 있어요. 우리 수능 볼 때 많이 봤던 유형입니다. 독해 빈칸 넣기도 기본적으로 글의 일관성을 물어보는 거고 독해인데 순서 배열 문제 있죠. A, B, C 써놓고 순서 배열하는 거. 얘도 기본적으로 일관성을 물어보는 독해이고 문장 삽입 문제. 제일 위에 문장 하나 써있고 얘가 어디에 들어갈지를 골라달라는 문장 삽입 문제도 등장하고 얘도 일관성이고 하나만 더 쓸게요. 무관한 문장 고르기까지도 얘네도 다 기본적으로 일관성을 물어보는 독해고 저게 어떻게 일관성인지는 나중에 독해 수업할 때 유형별 독해 수업할 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굳이 쭉 쓴 이유는 기본적으로 빈칸이 우리 시험에 몇 문제 등장한다? 약 2문제 정도 등장합니다. 그 다음 순서 고르기 1문제, 문장 삽입 1문제, 문장 삽입 1문제는 거의 매 시험마다 동일하게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거 2문제, 이거 2문제, 4문제 잡고 6문제 잡고 7, 8, 9개 정도 해서 자 기본적으로 여기 몇 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10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쭉 잡으면 자 우리 공무원 영어 시험 보는데 영어 몇 문제? 20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죠? 20문제인데 20문제 중에서도 어휘 문제, 문법 문제, 독해 문제 나눠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쭉 하다가 모의고사를 봤어요. 점수가 나올 거잖아. 그죠? 근데 점수가 잘 안 나왔어. 50점 나왔어. 그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50점 나왔는데 어휘가 약한지 문법이 약한지 독해가 약한지를 조금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야 뭘 공부할지가 생길 거 아니야. 문법 다 맞았고 독해에서 많이 틀렸는데 계속 문법 공부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하실 때는 3가지로 나눠서 보시고 좀 3가지 형태로 나눠서 시험에 나온다. 그리고 여기 안 써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보통 생활영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생활영어라고 부르는 건 무슨 문제일까요?
대화체 얘기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고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고 다시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으면 B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빈칸 뚫어놓고 빈칸에 들어가면 알맞은 내용을 고르는 문제인데 생활영어 문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거의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건 유형에서 그냥 빼버렸어요. 그지? 보통 생활영어가 몇 문제 등장하냐면 2문제 정도는 거의 등장합니다. 그지? 그래서 요 정도 유형으로 영어 시험에 나온다는 걸 머릿속에 두시고 그럼 거꾸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시험 대비 당연히 시험 유형별로 준비를 해야죠. 그러면 자, 어휘 준비 어떻게 하실래요? 저건 다른 방법 있어 없어? 없죠. 영어 공부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저거죠. 왜냐면 기본 베이스로 쭉 계속 깔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지? 더더군다나 자, 우리 모두가 똑같은 어휘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똑같은 걸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똑같은 어휘 수준일까? 그것도 아니겠죠. 각각이 다 다른 어휘 수준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다른 암기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건 어쩔 수 없어요.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본인이 자신의 계획을 세워서 계속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어 계속 수업할 때마다 단어 나올까 안 나올까? 당연히 나오겠죠. 그거 당연히 예습 복습을 통해서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본인만의 어휘책을 하나 더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본인만의 어휘책이에요. 가끔 실수하시는 분들이 나 공무원 시험 준비해. 그러니까 어휘책도 공무원 시험 어휘책 봐야지 해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뭐 공무원 어휘집 이런 거 있어요. 뭐지? 그거 봤어요. 그거 쉬울까 어려울까? 그거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지금은 그나마 좀 나아졌는데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공무원 시험의 어휘들이 굉장히 어려운 어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험 끝나잖아? 그럼 영어 선생님끼리 서로 막 연락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번 시험 이런 단어는 왜 이따위 단어가 나오고 난리야? 막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합니다. 서로 어디서 본 적도 없는 단어가 갑자기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수업을 많이 한다고 해도 커버할 수가 없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죠? 근데 한 5년 전부터는 그나마 그런 게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어휘책을 만드시는 분들의 자료는 뭘까? 여태까지 기출됐던 어휘의 그 기본 자료가 되는 거야. 그러면 5년 전에 그 말도 안 되게 어려웠던 단어들도 당연히 거기다 실려 있을 겁니다. 왜냐면 기출됐던 단어들이기 때문에 안 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어휘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게 공무원 어휘집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지 말란 얘기는 아니야. 물론 어려운 어휘는 알면 알수록 더 좋은 거죠. 근데 그 전에 자기의 수준에 맞게 자기에 맞는 어휘책을 가져가셔야 돼요. 심지어는 중학교 어휘집 먼저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재밌는 건 지금 중학교 어휘집 사서 보잖아?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아요. 나 중학교 때 이런 어휘 없었는데 아니 있어서 다. 근데 당연히 까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니까 수업 시간에 새로 나오는 어휘들 제가 설명해 드린 어휘들은 그대로 수업에서 복습을 통해 챙겨 가시되 그다음 자기만의 어휘집을 하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서점 가셔서 중학교 어휘집이든 고등학교 어휘집이든 자기한테 맞는 거 사셔야 되는데 자기한테 맞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근데 어휘책을 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봤어요. 쭉 폈어. 한 페이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한 10개 정도 단어가 쭉 나열되어 있거나 혹은 20개 정도 단어가 쭉 나열되어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절반 정도 알겠고 절반 정도 모르겠으면 그거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사셔서 그거 보시고 그러면 일단 하나 시리즈를 골랐으면 그 시리즈를 쭉 따라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단어가 안 겹칠 거기 때문에. 그치? 뭐 능리를 사시든 뭐 우선순위를 사시든 뭘 사시든 상관은 없어요. 어휘라는 건 다 똑같은 어휘야. 그치? 한 가지 피하셔야 되는 건 죄송합니다. 토익 어휘집은 좀 피하셔야 돼요. 왜냐면 토익 어휘집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비즈니스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라도 비즈니스 계열에서 쓰일 때랑 혹은 학문적인 계열로 쓰일 때랑 의미가 달라지는데 토익 계열은 당연히 비즈니스 계열이 많고 그 비즈니스 계열은 우리 공무원 시험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토익 단어집은 좀 피하셔야 되고 추천드리는 건 그래도 수능 단어집이 우리랑 가장 잘 맞아요. 왜냐면 우리 시험에 거의 수능 유형 거의 비슷하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수능 어휘집인데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세요? 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만약에 뭐 수능 어휘집이래. 수능 어휘집도 하나가 아니라 뭐 기본, 실력, 완성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그죠? 그래서 한 시리즈 잡고 쭉 파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셨어요?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지우개가 자, 다시 한번 가자. 우리 어휘 공부해야 돼요. 자, 수업 시간에 하는 거 복습을 통해서 자기 어휘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어휘책 하나 가지고 계속 공부하면서 가셔야 되고 아니면 우리 학원에서 매일 보는 것도 있죠? 그거 쭉 따라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제 그것도 기본적으로 따라가시면서
매일 가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내고 그 시험 보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죠? 그 쭉 따라가시고 그게 좀 부족하다고 싶으신 분들은 어휘책 하나 더 가져가셔도 되는 겁니다. 까지만 더 말씀드리고. 자, 문법은 수업 시간에 다 다룰 겁니다. 그건 고민하지 마시고 수업에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지금 딱 수업 시작해서 우리 10주 동안 60시간 동안 문법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룰 거니까 복습 제대로 하시고 수업 내용만 잘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자, 그다음 독해인데 자, 독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독해가 있냐면 구문독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구문독해라는 건 뭐냐면 문장을 한 문장이 특히 길어지고 복잡할 때 얘네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보는 게 다시 말하면 문장 분석을 잘해서 이 문장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이 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을 볼 수 있어야 문장 해석을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그 구문독해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 지금 이 수업에 같이 녹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1권에 뭐라고 써 있냐면 grammar 문법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10주 동안 문법만 한데 선생님 독해는 언제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문법 배울 때 당연히 그냥 문법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문장을 보는 법도 배우는 거고 문법 수업이 쭉 끝나고 나면 한 문장을 볼 때 문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실 거고 거기까지가 구문 독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 유형별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시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푸시고 이 수업은 10주 지난 다음에 진행을 할 거예요. 특히 2권 보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됐지? 그래서 이것도 수업에 다 녹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문법과 독해는 수업에 녹아 있을 거고 어휘 한 절반 정도 수업에 녹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 거 학원에서 시험 보는 거 어휘 그리고 그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 자기만의 어휘책 하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됐어요? 됐어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시험에 대해서. 영어 말고 시험에 대해서. 되셨어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필기 먼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모든 챕터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큰 그림 그려놓고 필기하고 교재 살짝 진행 보고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문제를 쭉 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도 교재 잠깐 보시면 자, 8페이지 보세요. 챕터 1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챕터 0예요. 입문입니다. 말 그대로 입문. 여러분들 영어 시작할 때 챕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 내용들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가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 거냐면 구조가 될 거예요. 자, 영어 문장 볼 때 그냥 막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영어 제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단어의 뜻만 좀 알고 있으면 그냥 단어의 뜻 조합해서 해석하면 되겠지. 그러시면 돼요. 그죠? 아주 간단한 영어일 때는. 그치? 근데 시험 영어를 준비하실 때는 그렇게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어 문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본 구조를 챙기실 수 있어야 되고 기본 구조를 챙기시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를 가져가셔야 돼요. 어떤 재료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지는지는 달라지는 거니까. 그치? 자, 그러면 구조에서 재료는 뭐가 될 거냐면 단어가 될 거고 단어의 종류를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어 할 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거 신경 쓰면서 말하거나 읽어요? 안 그렇죠. 그렇잖아.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거 신경 쓰면서 말하거나 신경 쓰면서 읽지 않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뭘 챙기셔야 된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같은 단어의 종류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품사라고 부르는 거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걸 다른 말로 품사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갈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본 필수 단어입니다. 이미 눈치는 채셨겠습니다만 글씨는 잘 못 써요. 자, 기본 필수 단어가 있습니다. 기본 필수 단어는 뭘까요? 영어 문장을 만들 때, 영어 글을 만들 때 반드시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단어들이 되는 거고 그 첫 번째가 뭐가 될 거냐면 명사가 될 겁니다. 당연히 and 이렇게 쓰죠.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건, 자, 명사인데, 명사의 역할과 명사의 위치와 명사의 모양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 보통 명사라고 하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배우셨어요? 명사라, 뭐 문법적으로 배우긴 배웠잖아. 뭐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보통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 뭐예요? 생각나는 거 뭐,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뭐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 건 저 뒷파트 가서 나중에 그냥 정리하고 외우시면 끝이에요. 별거 아니니까 지금 배울 건 그게 아니고 명사라고 했을 때 영어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명사를 보려면 명사의 역할이 뭐고 명사가 어디 있고 명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제일 첫 번째 명사의 역할은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합니다. 주어 보통 어떻게 씁니까? S 이렇게 쓰죠. 간혹은 S나 N 같은 이런 영어의 약자 표기 형태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처음에 쓰는 거예요. 자, 주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목적어의 역할도 하죠. 좀 안 보일 것 같은 크게 쓰자. 전 목적어는 한자로 눈목자를 써요. 보통 목적어 당연히 그냥 알파벳 O를 많이 쓰시는데 알파벳 O를 쓰다 보면 동그라미랑 헷갈릴 때가 좀 있어서 그냥 아예 눈목자를 사용합니다. 눈목자 쓰면 목적어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까지 보시고 그 다음 보어의 역할도 합니다. 보통 보어는 C로 표현하는데 저는 보어란 말은 거의 쓰지 않을 거니까 일단 써놓기만 하세요. 자, 명사라는 아이가 있어요.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되게 중요해요. 오늘 배울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위치입니다. 어디 있는지. 자, 가죠. 자, 동사란 놈을 기준으로 아직 동사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영어의 명사는 어디 있다? 동사 앞에 있거나 동사 뒤에 있습니다. 동사 앞에 있는 명사를 뭐라고 부른다? 주어라고 부르는 거고 동사 뒤에 있는 명사를 뭐라고 부른다? 목적어나 경우에 따라서는 보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한국어를 읽을 때 명사의 위치 같은 거 신경 쓰면서 읽으세요? 그딴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읽고 의미만 파악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한국어는 위치의 개념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영어는 뭐가 중요하다?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라는 건 이 단어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가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제가 말을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의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위치 막 바꿨어요. 누가 스토커야? 어떤 문장이든 내가 스토커잖아. 그잖아. 근데 영어로 하면 I love you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고 you love me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love IU나 love UI 같은 문장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영어는 뭐가 중요한 언어야? 위치가 중요한 언어예요. 어디 있는지를 꼭 챙기셔야 돼요. 그죠? 한국어의 주어는 뭐예요? 형태상으로 우리가 왜 주어다라고 판단하는 건 뭐야? 주격조사가 붙으면 돼요. 주격조사가 뭐예요? 은는 이 가인데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이나 가가 붙어 있으면 주격조사가 되는 거고. 한국어의 목적은 뭐예요? 목적격조사가 붙으면 돼요. 그럼 목적격조사는 뭔데? 을이 붙으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어디 있든지 내 가에 가가 붙어 있으니까 걔가 주어요. 어디 있든지 너를은 르이 붙어 있으니까 목적어예요. 근데 영어는 그게 된다 안 된다? 그게 안 돼요. 그러면 뭐로 구분하는 거야? 위치로 구분하는 거고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영어 읽을 때 단어의 뜻 말고 반드시 챙기셔야 되는 게 뭘 챙기셔야 돼? 얘 어디지를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이 개념이 없으면 영어가 늘어가질 않습니다. 영어라는 게 그렇죠. 공부를 많이 했어. 영어가 확 느나요? 그렇지가 않아. 단어를 내가 막 수백 개, 수천 개를 외웠어. 그렇다고 영어 실력이 확 늘어납니까? 그러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위치에 대한 개념을 처음부터 없이 가면 영어가 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단어를 많이 외워도 위치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뭐가 주어고 뭐가 목적인지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단어만 가지고 머릿속에서 열심히 상상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영어가 늘질 않아요. 영어가 늘시려면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인 위치의 개념을 챙기고 가셔야 되고 영어는 다른 어떤 언어보다도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언어입니다. 됐어요? 근데 명사 어디 있다고요? 동사?
앞에 혹은 동사? 뒤에 존재한다고. 앞에 있는 게 뭐? 주어. 뒤에 있는 게 목적어나 보호되는 겁니다. 됐죠? 더 가죠. 그러면 얘가 명사인지 아닌지 챙길 수 있으면 되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단어가 명사인지 아닌지 보는 가장 기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우리 어나 언이나 더 요 세 가지 있죠. 요 세 개 뭐라고 불러요? 관사라고 부릅니다. 어나 언이나 더 저 세 가지를 관사라고 부르는데, 저 뒤에 가면 관사 파트 있는데 관사 파트 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물론 책이니까 빼놓을 수는 없어. 관사 파트를 집어넣었습니다만 관사 파트는 시험에 안 나와. 관사 파트 시험에 나오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그 두 가지는 다른 데서 다 정리를 할 겁니다. 따라서 관사 파트는 나가지도 않고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관사는 항상 어디에만 쓰인다? 명사 앞에만 쓰여요. 관사는 항상 어디에만 쓰인다? 명사 앞에만 쓰여요. 그럼 거꾸로 관사가 나왔다는 건 이 뒤에 걸리는 단어들은 품사가 뭐란 얘기야? 명사란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자, 그래서 관사 하나만 더 쓸게요. 소유격. 소유격이 뭐예요? my나 you, or 같이 누구누구의라고 해석되는 애들이 무슨 격입니까? 소유격이죠. 소유격도 뭐에만 쓰여? 명사 앞에만 쓰입니다. 그러면 관사 혹은 소유격이 나왔다는 건 뭐의 시작? 이제부터 명사의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간단히 단어 하나만 보겠습니다. 너무 쉬운 단어, study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머릿속에 뭐가 들어오세요? 떠오르세요? 공부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공부하다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공부하다가 많이 떠올라요. 왜냐면 우리 제일 처음에 스터디로 공부하다고 보통 많이 외우거든. 그러면 하다가 붙으면 품사는 뭡니까? 동사잖아. 그죠? 그럼 스터디는 분명히 동사예요. 무슨 뜻이야? 공부하다입니다. 근데 이러면 얘가 동사일까요? 아닙니다. 이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명사로 바로 변신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우리 얘 뭐로 알고 있습니까? will? 뭐면 할 것이다. 동사고 그 중에서도 조동사긴 한데 어쨌든 동사는 동사예요. 근데 이러면 얘가 동사일까요? 아닙니다. 이러면 의지, 뜻이란 뜻의 명사가 돼버립니다. 됐지? 그래서 관사나 소유격이 나왔으면 이제부터 뭐가 시작한다? 명사가 새로 시작한다는 뜻이니까 이 단어를 내가 뭐로 들어도 얘 명사네? 라고는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명사라고 판단했으면 문장의 구조를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생기시는 거예요. 됐어? 한 번만 더. 관사나 소유격은 뭐의 시작이다? 명사의 시작. 한 번만 더. 관사나 소유격은 뭐의 시작이다? 명사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좀만 더 가죠. 이거 말고라도 MENT로 끝난다든가 NESS로 끝난다든가 ION으로 끝난다든가 TY로 끝난다든가 CE나 CY나 TH 정도로 끝나면 기본 품사는 명사가 될 겁니다. 혹시 뒤에 잘 안 보이시나요? 뒤에 다 보이세요? 괜찮아요? 자, 이건 수업 시간에 계속 녹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도 단어 하나씩만 말씀드려 볼게요. agree, 동의하다라는 동사에 MENT가 붙어서 agreement가 되면 동의란 뜻의 명사 될 거고 kind에 NESS 붙어서 kindness가 되면 명사 될 거고 kindness 명사 될 거고 protect에 ION 붙어서 protection 이렇게 되면 보호란 뜻의 명사 될 거고 safe는 안전한이란 형용사 TY에 붙어서 safety 되면 안전이란 뜻의 명사 될 거고 importance, efficiency 같이 CE나 CY로 끝난 명사 될 거고 하나 볼까요? 헬스 모르는 사람. 이 중에서 헬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헬스는 거의 한국어처럼 그냥 쓰는 말이잖아요. 헬스클럽 간다고 맨날 쓰잖아. 그죠? 뜻도 대충 다 알아요. 근데 품사 뭡니까? 물어보시면 애매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그냥 저거 보고 건강이요. 뜻은 알겠어. 이거 모르는 사람 손 들려면 아무도 손 안 들어. 근데 막상 품사 물어보면 좀 헷갈려 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품사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없으신 분이 있어. 왜? 한국어 할 땐 품사가 별로 필요가 없거든. 그지? 그리고 영어 공부할 때 품사 얘기를 듣긴 들었지만 품사 구분하는 연습을 별로 안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health를 봤을 때 건강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건강이란 뜻이니까 명사요라고 바로 떠오르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품사 개념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잘 모르시겠으면 뭐로 끝나니까?
th로 끝나니까 품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명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가죠. 자, 칠판이 좁은 관계로 다 지워야 됩니다. 다 쓰셨나요? 됐어요? 가죠. 자,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쓰시면 돼요. 아까 1번 기본 필수 단어에서 첫 번째 명사 나왔습니다. 그럼 두 번째 뭐? 동사 나올 거예요. 1번 기본 필수 단어에 명사, 동사 두 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가자. 기본 필수 단어에 명사랑 동사 두 개 있대. 영어 문장을 만들려면 최소한 몇 단어는 있어야 될까? 기본 두 단어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하고 뭐? 명사랑 동사 두 가지는 기본으로 있어야만 문장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치? 자, 동사인데 우리가 볼 건 여전히 세 개 똑같아요. 동사의 역할과 동사의 위치와 동사의 모양 세 가지 보셔야 됩니다. 근데 동사의 위치는 좀 전에 나왔어요. 동사 위치가 어디 있었어요? 아까? 다시 명사 어디 있었어요? 동사 앞에, 동사 뒤에. 그럼 거꾸로 동사는 어디 있는 거야? 얘 뭐? 주어. 어디? 뒤에. 그죠? 하나만 더. 어디 앞에? 목적어 앞에 있을 거잖아. 그잖아. 동사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고 동사 뒤에 있는 명사가 목적어나 보어라면 거꾸로 주어 뒤에 있는 동사가 나와야 될 거고 목적어 앞에도 동사가 나와야 될 겁니다. 됐나요? 자, 잠깐만 볼까요? 막습니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박스 무슨 뜻? 그냥 상자잖아. 박스 누가 몰라? 다 알잖아. 그잖아? 그죠? 그러면 상자는 품사로 따진 명사입니다. 사물의 이름이니까. 그죠? 박스가 상자란 뜻이고, 사물의 이름이니까 명사다. 오케이, 알았어. 근데 이러면 얘가 명사일까요? 아닙니다. 왜? 데이를 우리가 중학교 때 주격이라고 배웠잖아. 주격은 뭐란 얘기야? 주어잖아. 그럼 데이가 주어야. 주어 뒤에 쓰였으면 박스가 명사입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영어는. 주어 뒤에 나왔으니까 쟤는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사가 될 수밖에 없고 박스가 동사는 무슨 뜻일까? 별거 아니야. 그냥 상자에 담다야. 우리 마트 갔다가 뭐 비닐봉지 안 주니까 어디에 담아서 와? 박스에 담아서 오잖아. 그때 뭐 한다 그래? 박싱 한다고 보통 얘기하잖아. 그거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상자에 담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명사 박스는 상자겠지만 동사 박스는 상자에 담다인데 중요한 건 어느 때 명사로 쓰였고 동사로 쓰였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얘 어디 있습니까? 주어 뒤에 있으니까 품사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동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어떤 단어 써 있고 명사로 쓰일 때 뜻은 뭐고 동사로 쓰일 때 뜻은 뭐고 이런 거 많이 보셨습니까? 그죠? 많이 봤죠? 한국어에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요. 한국어는 품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영어는 똑같은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 동사로 쓰일 때, 뭐로 쓰일 때, 뭐로 쓰일 때가 쭉 나눠져요. 그러면 얘가 명사로 쓰였을 때랑 동사로 쓰였을 때 의미가 다른데 나는 뭐를 적용할 거야? 내가 글을 읽을 때 뜻을 적용해서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건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어디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위치에 대한 개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 어디 있습니까? 주어 뒤에. 그러면 품사는 동사입니다. 마찬가지. 쭉 가다가 똑같이 박스 썼어요. 네, them 이렇게 썼습니다. 마침표 그냥 찍었습니다. 저 박스는 어디 있습니까? them은 우리 목적격이라고 배웠잖아. 그럼 목적격이라는 건 뭐로 쓰였다는 얘기야? 목적어로 쓰였다는 얘기야. 그럼 목적어 앞에 있으니까 쟤는 뭐로 사용된 겁니까? 마찬가지로 동사로 사용된 거죠. 됐어요? 똑같은 거 한번 더 가봅니다. 너무 쉬워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당연히 책. 그잖아. 그지? 근데 얘가 책입니까? 이거 해석하라 하잖아. 가끔 내 책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아이는 나고 얘는 책이니까 머릿속에 있는 건 아이는 나고 북은 책이니까 당연히 저거 내 책 이렇게 해석하시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아이 주격이잖아. 주어잖아. 그럼 북은 뭐로 사용된 거야? 동사로 사용된 거예요. 당연히 명사 책은 명사 북은 책이고 동사 북은 예약하답니다. 그죠? 그러면 저따는 저거 무슨 뜻이야? 내 책이 아니라 내가 예약을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거야. 쭉 가다가 앞에 뭐가 나오든 북 쓰고 it 이렇게 썼어요. 목적 앞에 있습니다. 얘도 뭐로 사용된 겁니까? 동사로 사용된 겁니다. 그지? 그러면 다시 한번 갑니다. 영어를
영어 문장을 만들려면 기본 품사 두 개는 있어야 돼요. 뭐하고 뭐? 명사랑 동사 두 개는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두 개가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쉬워. 그냥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 돼.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 되는데 뭐가 먼저야? 명사가 먼저. 그 다음 동사. 그 다음 다시 명사. 여기까지. 그죠? 좀 더 들어가면 막 이제 위치가 바뀌고 뭐 도치가 발생하고 막 나올 거예요.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 머릿속에는 명사, 동사, 명사 이렇게 딱딱딱 끊어 나오는 게 영어의 기본 위치 구조입니다를 머릿속에 두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만 봐드리고 지우고 저 주위 올라갑니다. 그러면 동사의 역할 뭘까요? 한국어 동사 어디 있어요? 제일 뒤에. 뭐뭐 했습니다로 끝나면 동사고 뭐뭐 했습니다로 마침표 찍으면 문장 끝나는 거예요. 한국어의 동사는 어디 있습니까? 제일 뒤에 있습니다. 됐죠? 우리 보통 위치를 신경 안 쓰지만 굳이 위치를 얘기하면 한국어는 주어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동사 나오는 거예요. 내가 책을 샀습니다. 그죠? 내가 영어를 공부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기본입니다. 그죠? 근데 영어는 동사가 어디 있다고요? 제일 뒤에 있어요? 가운데 박혀 있습니다. 그죠? 왜 가운데 박혀 있는 거냐면 주어와 목적어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가운데 박혀 있는 거예요. 동사를 발견했으면 동사 앞에 있는 게 주어야 동사 뒤에 있는 게 목적어예요. 당연히 동사 앞부분과 동사 뒷부분을 분리해서 읽으라고 동사를 가운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독해를 하는데 막 세 줄을 쫙 나왔어. 근데 여기 is 이렇게 나왔어. is 무슨 동사? 비동사, 동사야. 그러면 아무리 얘가 세 줄이라도 이만큼이 다 뭐였던 거야? 주어고 주어 부분이었던 거야. 그죠? 그럼 동사가 나오는 순간 is는 뭐뭐이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도 알겠지만 동사가 나오는 순간 여기까지가 아무리 뭐 세 줄이건 네 줄이건 다섯 줄이건 다 주어였습니다. 혹은 주어 부분이었습니다. 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동사는 주어와 목적어, 다시 말하면 동사 앞과 동사 뒤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영어는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자. 제가 오늘 말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위치. 그지? 근데 위치가 복잡하지 않아. 명사, 동사, 명사야. 그지? 그러면 세 개 다 찾아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하나만 찾아도 될 것 같은데 뭐만 찾으면 돼? 가운데만 찾으면 다 찾는 거잖아.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1번, 2번, 3번 순서로 나온대. 그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다 찾을 수도 있지만 얘만 찾으면 얘 앞에 있으면 다 1번, 얘 뒤에 있으면 다 3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동사를 반드시 찾으면서 읽으셔야 되는 게 핵심이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뭐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 뭐 잘 가르치든 못하든 상관없어.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동사 앞에서 끊어 읽어라 혹은 동사 찾으면서 읽어라. 이건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동사를 찾아야 동사 앞부분과 동사 뒷부분이 구분이 되고 그래야만 위치를 보면서 읽을 수 있는 거거든. 됐어요? 됐어요? 까지 한번 더 말씀드렸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사 모양입니다. 좀 전에 제가 제 입으로 동사 찾자 그랬으니까 동사 무조건 꼭 찾자 그랬으니까 동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으면 당연히 더 좋아지겠죠. 그죠? 자 동사인데 자 제일 기본 조동사라고 있어요. 뭐 있나? 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자, 우리가 만약에 지금 막 중1이야. 아니면 뭐 초등학교 6학년이야. 그러면 어떤 애들이 조동사인지부터 쭉 적고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 지금 우리. 그지? 조동사라는 거 말은 들어봤잖아. 물론 조동사 파트 가서 한번 쭉 적고 그다음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도 더 적으면서 갈 거예요. 근데 일단은 조동사라는 걸 들어는 봤잖아. 대표적인 게 뭐 있다? can, must, will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지? 조동사. 하나만 더 적죠? 무슨 동사? have 동사. 3개 있을 것 같은데. have, has. 3인칭 단수일 때. 과거일 때는 had. have, has, had. 3가지를 그냥 have 동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am, is, was, were 이 5개. 비동사라고 퉁치지 마세요. 그냥 am, is, was, were라고 쓰세요. 비동사라고 퉁치시면 안 돼요. am, is, was, were 이 5개는 뭐의 시작? 동사의 시작입니다. 조동사가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동사 시작합니다. have 동사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동사 시작합니다. am, is, was, were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동사 시작합니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저 뒤에 가면 조동사 파트 따로 있고 비동사로 만들 수 있는 것들에서 뭐 시제 파트에서 나올 거고 뭐 have PP 다 시제 파트 나올 거예요. 다 따로따로 있는데 자세한 건 나중 가서 배우더라도 어쨌든 조동사 나왔어? 동사 시작하네. MR's words로 나와서 동사 시작하네를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하지만 간단하게. 자, 그 다음 잘 봐요. 이 세 가지 뭐라고 부른다고? 관사, 소유격. 아까 이 뒤는 뭐가 나오는 거라 그랬어? 관사나 소유격은 뭐의 시작? 명사의 시작. 그럼 잘 봐, 거꾸로. 여기는 무슨 자리일까? 앞자리. 저거 앞으로 여러분들 영어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써먹을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영어 문장이 한국어와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위치를 딱딱딱 정해놨다 그랬어. 그리고 위치를 보면서 읽어야 돼. 근데 그 위치가 명사, 동사, 명사가 기본이야. 근데 관사나 소유격은 어디 붙는다고? 명사 앞에 관사나 소유격이 붙어 있을 수 있어. 명사 앞에 관사나 소유격이 붙어서 그냥 한 덩어리 명사가 되는 거야. 그럼 거꾸로 관사나 소유격 앞에는 뭐 있을까? 봐봐. 아무것도 없거나 뭐 동사밖에 아니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 영어가 만들어져 있는 구조상 관사나 소유격 뒤는 명사래.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관사나 소유격 앞에는 아무것도 없거나 동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야. 그렇게 생겨 먹은 애야.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관사나 소유격 뒷자리는 뭐가 나오는데? 명사 나오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쓴 게 아니라 그럼 관사나 소유격 앞자리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겠더라? 동사가 나올 수밖에 없겠더라. 자, 텍스트라고 썼어요. 보통 무슨 뜻 떠오르시나요? 보통 글자라고 보통 많이 외우셔야 돼요. 텍스트 무슨 뜻? 글자. 텍스트 무슨 뜻? 글자.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썼습니다. 저 텍스트 품사 뭘까요? 저 텍스트가 글자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왜? 저거 동사여야 돼요. 동사일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더 앞에 있어서. 관사 앞에 있으면 동사입니다. 그럼 텍스트가 동사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되게 많이 하는 거. 문자하다. 텍스트가 동사로 쓰이면 문자하다예요. 그지? 그러면 이것도 있어. 요즘 생긴 말인데 이거 뭘까? 텍스트넷. 문자 하도 자주 해서 목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거북목이란 뜻이에요. 우리 맨날 핸드폰 보고 있으면 목이 이렇게 되잖아. 거북목. 그래서 텍스트넷을 거북목이라고 하는데 뭐 이건 됐고. 이때 텍스트의 품사는 동사. 이유가 관사 앞에 있으니까. 됐어요? 그럼 똑같은 거. 박스 썼어요. 품사. 동사. 무슨 뜻? 상자에 담다 포장하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됐어요? 관사나 소유격 뒤는 품사가 뭐고? 뒤. 관사나 소유격 뒤는 품사가 명사. 관사나 소유격은 명사의 시작이니까 명사 나올 겁니다. 근데 관사나 소유격 앞에는 품사가 뭐다? 동사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했던 얘기랑 다른 건가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나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어요. 영어는 뭐가 중요해? 위치가 중요하고 어디 있는지에 따라 계속 변하니까 어디 있는지를 꼭 신경 쓰면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쓰자. IZE로 끝나거나 FY로 끝나거나 알고 계시는 A라는 단어 앞에 EN이 붙거나 단어 뒤에 EN이 붙으면 이거 무슨 뜻 되게 되냐면 하게 만들다, 하게 하다라는 뜻이 돼요. IZE가 붙거나 FY가 붙거나 알고 있는 단어 A라는 단어 앞에 EN이 붙거나 뒤에 EN이 붙으면 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품사는 동사. 뭐뭐 하다로 끝나면 동사니까. 됐어요? specialize 품사는 동사. IZE로 끝났습니다. 전문화하다. 특별하게 딱 하나만 계속하는 거야. 전문화하다. 이게 무슨 뜻? 만족하다? 아니에요. 무슨 뜻? 만족하게 하다, 만족시키다. 그리고 품사는
동사. 하나만 더 써볼까요? 얘 무슨 뜻? 뭐에 뭐 붙은 거야? purify를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pure에 fy 붙은 거야. 그럼 pure가 무슨 뜻? 깨끗한, 순수한. fy가 붙었으니까 동사가 되면서 깨끗하게 하다, 정화하다라는 뜻으로 되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저걸 purify를 정화하다라고 외우시는 것도 물론 나쁜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pure에 fy가 붙어 있는 거다라고 인식하시면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다른 단어를 외우실 때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써볼까요? 이게 무슨 뜻이야? intense? 요즘 말로 그냥 빡센. intense 빡센이란 뜻이야. 빡센 거야. 심한 거야. 그죠? 근데 그럼 intensify는 빡세게 만들다. 심하게 하다, 심화시키다라는 뜻의 동사 될 거야. 그지? 그래서 purify가 아니라 pure에 fy 붙은 거다라고 판단했으면 intensify도 intensify를 외우는 게 아니라 intense에 fy 붙은 거다라고 보셔야만 여러 가지를 계속 확장해 나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어 외우고 끝날 거 아니니까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시려면 이 정도 지식은 있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2개만 더 쓰고 잠깐 쉬었다 가죠. 자, large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large 무슨 뜻? 큰. 그잖아. in large 무슨 뜻? large의 en 앞에 붙은 거잖아. 그럼 in large 무슨 뜻? 크게 만들다. 크게 만들다, 확장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똑같은 거 한번 써볼까? wide 무슨 뜻? 넓은. wide는 넓게 만들다. 이도 확장하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short 짧은, shorten 짧게 하다, 줄이다가 될 겁니다. 됐죠? 알고 있는 단어 앞이나 뒤에 en이 붙으면 품사는 뭐가 된다? 동사가 돼서 뭐뭐 하게 하다. 하나만 더 써볼까요? danger 무슨 뜻? 위험. in danger 위험하게 하다라는 뜻의 동사. 위험하게 만들다라는 뜻의 동사 될 겁니다. 됐죠? 자, 정리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 가죠. 자, 첫 번째 시간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 영어 시험의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 나갈지 간단히 말씀드렸고, 그건 그대로 듣고 계시고, 자, 그 다음 본격적인 수업 내용 들어가서, 자, 영어 구조를 보려면 그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의 쓰임을 보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본 필수 꼭 있어야 되는 단어는 2가지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 있죠? 명사랑 동사 있는데, 명사랑 동사의 역할이 무슨 역할이고, 어디 있고, 위치가 어디 있고, 그 다음 어떻게 생겼는지를 구분하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중요한 건 뭐라고? 위치. 명사의 위치 어디예요? 동사 앞에? 동사 뒤에. 간단하잖아. 동사 위치는 어디예요? 그 명사, 다시 말하면 주어 뒤에 목적어 앞에 있을 거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냥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 개념을 갖고 영어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박스라는 단어가 명사야 동사야? 왔다 갔다 합니다. 영어의 거의 모든 명사들은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그래서 뭐 미드나 영화 보시면 뭐 이런 거 있어요. 막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 그러면 내가 말한 금방 이 단어가 동사로 쓰인 거다라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죠? 왜냐면 얘네가 똑같은 단어인데 명사로 쓰일 때랑 동사로 쓰일 때랑 다른 거야. 근데 요즘에 우리도 많이 써요. 뭐 많이 쓰냐면 뭐 있어? 뭐 있냐? 만약에 뭐 옛날 사람이니까 뭐 BTS야. 그러면 야 BTS가 BTS 했다 이런 말 가끔 쓰죠. 뭐 누구 했냐? 요즘 말이 안 나오네. 뭐 다니엘 헨리가 최근에 무슨 영화에 나왔대. 다니엘 공조2가 나왔대. 그러면 막 영화평이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 헨리가 다니엘 헨리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다니엘 헨리 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아마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잘생기게 나왔다는 뜻일 것 같아요. 그지? 다니엘 헨이라는 사람의 명사에서 가장 기본 이미지를 따서 그걸 동사로 만들어낸 거야. 지금 내가 한 일 뭐냐면 박스라는 명사인데 그거 자체가 우리는 뭐로 쓰인다? 동사로도 쓰이는 게 영어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만 간단히 더 설명드리고, 자, 그 다음에 명사의 모양이나 동사의 모양들을 기본적으로 잘 챙기고 있으면 우리가 단어를 더 많이 외우는 데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챙겨주시기 바라겠고, 됐죠? 자, 첫 번째 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필기 좀 한 다음에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